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만 2년을 훌쩍 넘어서 이제 만 3년째로 향해 가고 있고, 그런 것처럼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상황은 결코 우크라이나에 호락호락하지 않고 굉장히 자칫하면 심각한 종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감들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른바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아직까지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 혹은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아직도 이제 일부 지식인들이라는 작자들이 이런 매체에 나와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하나의 민족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이에 저항하는 이제 젤렌스키와 이제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고, 또 심지어 크림 반도에는 러시아인이 많이 거주하므로 거기 주민들 자체가 러시아 영토가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찬성한다, 당연하다,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내용에서는 이제 중공의 앞날을 이제 전망했던 책을 소개하면서 중공의 이제 고졸 졸업자가 현재까지도 50%에 불과하고 이제 이를 개선할 시도가 없어서 위기 극복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전망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운이 좋아서 이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냅니다.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도대체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가 언제부터 러시아 영토였던 것인가. 그러니까 이전에 중세 이전 사회에도 슬라브 민족들이 이 일대에 거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는 이제 몽고족의 영토로 오랫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오스만 튀르키의 이제 영향권에 있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앞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좀 설명드린 것처럼 이른바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의 통일 국가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부족 단위로서 이제 여러 이제 공국들이 존재해 왔고, 이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자치권이 보장되는 상태가 오랫동안 이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들어와서 러시아가 이제 이 일대에 대한 이제 지배권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제 대장 부리바 같은 영화 보면 폴란드에도 저항을 하고,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나름 이제 저항을 하는 이제 그런 부족들이 계속 존재해 왔고,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른바 모스크바 내지는 이제 페테르스부르크로 대표되는 소련 내지 러시아에 이제 제대로 복속된 것은 사실상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100여 년 정도 러시아가 이 지역을 확고하게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가 무슨 러시아의 고유한 영토인 것처럼 좀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말 교육에 무리할 정도로 의식적으로 당시의 좀 경제 수준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정말 힘을 교육에 투자했다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런 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학교를 늘리고 해서 배출되어 온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저항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이들의 정치 생명이 단축이 되었고,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4.19 당시에 이제 부상자들을 위로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장하다고 격려를 한 것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심이었다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어려운 환경, 그 전쟁 전후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학을 늘리고 중고등학교를 늘리는데 정말 진심을 다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부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했던 그런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5공화국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들이 이제 1987년에 이런 5공화국 체제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육성한 학생들이 자유당 정권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육성하였던 이른바 근로자들이 이제 유신 체제를,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 기간 내내 육성하기를 원했던 중산층이 5공화국 체제를 이제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불가피함을 몰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중공과 북한을 포함한 중공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그래서 국민을 교육시키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가지면 딴 생각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체제를 위협한다고 하는 그 역사의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푸틴의 핵 위협에 이제 쫄고 이제 늘어가는 지원의 난색을 표현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기 종결을 압박한 이제 서방이 지원을 주춤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자신들이 지원하는 무기로는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해서 안 된다는 제안을 딱 걸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이제 무리한 공세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좀 피해를 입었고, 이제 이를 기다리고 있던 러시아가 이제 물량으로 다시 이제 공세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서히 우크라이나의 특히 인적 피해를 강제하면서 이제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6.25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51년 이제 1사 후퇴 이후에 이제 2월, 3월에 이제 미군이 반격하여 이제 서울을 수복을 하고, 그거에 또 맞춰서 서울 점령 내지는 이제 전선을 더 밑으로 내리기 위한 이제 중공군의 4월, 5월 공세가 이제 실패로 끝나면서 엄청난 이제 인적 피해를 이제 입었는데, 뭐 그 이전에도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감당하기 이제 어려운 피해를 이제 입으니까, 그 이전에 1951년 5, 6월 이전에 이제 미국은 이제 휴전으로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합니다. 그래서 1951년 5월에 이제 중공군의 대공세가 실패를 하고, 사실상 이제 그 모든 전력이 공백이 생겼을 때 이제 벤플리트 장군 같은 분은 이제 이에 대해서 과감한 상륙 작전 같은 것을 포함한 과감한 이제 공격 작전으로 이제 평양 원산까지 이제 전선을 끌어올리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휴전을 이제 대한 집착으로 당시 이제 미군 수뇌부와 이제 미국 행정부의 수뇌부는 이제 이를 거부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전력을 보강한 이제 중공군이 이제 전선을 이제 고착화시키면서 이제 이런 대규모 이제 그 공세의 기회는 최종적으로 날아가게 되고, 아시는 것처럼 그 후 만 2년 동안 정말 뭐 곳곳에 고지를 두고서 휴전을 둘러싼 이제 협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현재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준 서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빨리, 또 조금 더 제한을 풀면서 이제 지원을 했더라면 어쩌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겪고 있는 위기가 오지 않았거나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지금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이제 이러한 서방의 근본적인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두려워하고 장기화를 두려워하는 서방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끝없이 핵 협박을 이제 하면서 이제 현재의 국면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초기 러시아의 이제 공세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제 질이 멸면해지고 이제 뭐 30만 명을 동원하네 하는 이런 궁지에 몰렸을 때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영토 내에 있는 이제 군사적 목표에 대한 공격을 활발히 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를 강요하였다면 오히려 이제 푸틴이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전쟁의 종결을 원하는 그런 국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현재 뭐 우크라이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병력 손실이, 그러니까 지난 무리한 공세, 무리하는 공세라기보다는 뭔가 손발이 묶인 공세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병력 손실을 당했고, 현재 러시아의 공세로 인해서도 지금 상당한 병력이 손실을 당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승진하게 되는 것이냐? 그럼 또 이에 대해서 러시아 내부를 다 살펴보면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경제 제재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2014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당해왔던 일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가 원래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그 가장 큰 무기가 이제 원자재,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가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을 이제 중공과 인도에 이제 판매하면서 경제 자체는 큰 영향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2014년부터 해서 왜 이렇게 무리한 전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봤을 때 전쟁 이전부터 이제 청년층들이 이제 이 답답한 전체주의 체제를 참지 못하고 기회가 없다는 것에 절망하고 뭐 끊임없이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의 남은 청년들 중에 그렇게 푸틴이나 러시아 정부가 뭐 세뇌식의 어떤 그런 선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60%가 이제 미국의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을 이제 목도한 이제 푸틴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게 나토에 가입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명분이고 어쨌든 이제 긴밀한 사이인 우크라이나가 점점점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어떤 자유를 누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번영을 누리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곧바로 러시아로 이제 퍼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푸틴의 어떤 이 독재 체제를 그대로 이제 위협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이제 차단해야 되는 것이 이번 이제 전쟁의 목표 중에 하나다.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것도 목표가 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러시아, 중공, 북한과 같은 이런 권위주의적인 체제는 그 가까운 곳에 북한에게는 대한민국, 중공에게도 대한민국이고 가까운 곳에 이런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체제, 자신들과 다른 체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체제의 위협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것이 이번 전쟁의 발발에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푸틴과 러시아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이제 러시아 국민들 중에 특별 군사 작전이 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였습니다만은 최근에는 15%로 줄었고 그다음에 2024년 10월 경에 6%만이 내가 이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만은 2024년 1월 경에는 그 비율이 12% 2배로 늘었고 그 다음에 전체 국민의 3분의 2가 이제 이번 이른바 소위 푸틴이 주장하는 특별 군사 작전에 동원되었거나 참전한 일을 알고 있다고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상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수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대부분 전쟁의 영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전쟁이 이제 2년을 훌쩍 넘기면서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이제 힘든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이제 러시아 국민들에 느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른바 푸틴의 특별 군사 작전에 대한 우려 내지는 비동의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러시아 경제가 문제가 없는 것이 이제 석유 가스를 이제 중공이나 인도가 이제 사주기 때문인 것인데 현재 좀 어떻게 될런지는 제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가 기대했던 것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석유와 가스 가격이 좀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는 할 수 없이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 이제 석유와 가스를 약간 덤핑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또 이게 경제적으로는 또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것인가.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전부터 이제 러시아의 청년층, 특히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많이 배운 이런 청년층들의 이제 외국으로의 이탈이 워낙 심했었는데 현대전에서의 필수 불가능한 숙련 노동력, 특히 IT 관련된 이제 청년들이 10만 명이 탈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러시아만 하더라도 이 전쟁에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는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전쟁이 더 길어지게 되면 현재 이제 100만 명의 이제 러시아 군을 150만 명으로 증원한다는 것인데 현재 이렇게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특히 남성들의 이제 인구들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체 남성의 4% 그것도 이제 노동의 인구의 핵심에 해당되는 청년층들이 이렇게 군에 묶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비율 정도면은 북한만이 이제 이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방 예산을 벌써 이제 해마다 40%씩 증가하고 있고 이제 국내 치안 예산도 50%를 이제 증가하고 있으면서 이제 의료 예산은 9%가 감소가 돼서 러시아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이른바 민생 경제라는 것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만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가 한 달 사용하는 포탄이 이제 미국의 1년 총 생산량하고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좀 생산이 좀 부족한 가운데 이제 서방이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런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요를 맞추려고 그러면 최소 이제 2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좀 분석이고, 뭐 그러다 보니 현재 무기 생산도 체코와 폴란드가 훨씬 이제 서방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협력적인 이제 무기 생산 체제를 서방이 빨리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뭐 이전부터 2004년도부터 계속 나토에서 추구했습니다만은 각국의 이해관계 등에 의해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현재 전체 나토 무기의 10%만이 각국의 협력 시스템 속에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러시아 특유의 막대한 양을 예전 소련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그것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특히 K방선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도 저도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만은 서방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당장 이제 지원해줘야 될 이제 군수품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를 뭐 타겟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에 유럽산 무기로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과 서방의 그 군수품 생산 것을 전체를 동원해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기 및 군수품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크롱처럼 유럽산 무기만 뭐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이야기도 마크롱의 겉으로 내세우는 얘기와는 달리 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는 너무나 당연히 세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포기한 서방이 뭐 대만과 한국을 지원할까요? 또 소위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 요즘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뭐 인도네시아, 이제 예전에 이제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로 불렸던 그런 나라들이지만 현재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면서 이제 국제 정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실익을 도모하는 이제 이런 글로벌 사우스의 서방 이탈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자신들의 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방에서 이탈은 뭐 그다음에 중공이나 러시아에 대한 밀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러한 점이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서 미국과 중공이 대립했을 때 이제 미국 편을 들 것이냐 중공 편을 들 것이냐가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미국이 높았는데 이제는 뭐 거의 대등한 것도 이러한 미국과 서방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 러시아의 푸틴이 원하는 것을 다 획득한다 그러면 이는 뭐 서방 및 미국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시키게 될 것이고, 이는 뭐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러시아, 중공, 북한의 득세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미국까지 가서 또 문재인은 뭐 평화협정 체결 뭐 이런 것들은 떠들고 있고, 심지어 뭐 이분이 전북 출신이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까지 여기에 가세해서 미국에서 버젓하게 또 그 평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25에서 보다 더 많이 희생, 뭐 결과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1951년도에 마무리되었어야 했던 전쟁이 결과적으로 지리하게 2년 동안 끌려가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어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51년 5, 6월, 뭐 그 전에 1.4.5태라든가 이런 거는 집어치우더라도 중공군이 굉장한 피해를 입었던 51년 5, 6월에 미군과 유해인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작전을 벌여서 상대에게 좀 더 큰 피해를 강요하였다면 뭐 스탈린, 뭐 마오쩌둥, 김일성이 손을 들었을 텐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치고 전력을 온전해 시켜줌으로 해서 2년 동안의 전쟁으로 더 끔찍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게 뭐 제대로 지원을 했니 안 했니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実質적으로는 한국전쟁처럼 병력도 참전시키지 않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발목, 손목을 다 붙잡아 놓는 바람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유일한 어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어려움에 처져 있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무슨 뭐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만 부르짖으면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전체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같은 전체주의자한테는 힘으로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보장된다는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친 평범한 원칙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말아먹었던 그 선배들과 같이 문재인과 같은 일당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만 부르짖으면 평화가 보장된다는 헛되한 망상 혹은 거짓말을 오늘도 일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